네. 우리가 앞 시간에 4번까지 설명을 드렸나요? 6번까지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579페이지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1회 최신 기출문제 이론풀이를 앞 시간에 했었는데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3번 문제 같은 경우 어제 여러분에게 그 평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네. 자, 7번 문제도 보니까 좀 그동안 이론 문제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31회에 처음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그러면 이제 31회에 처음 냈으니까 뭐 다음에 또 이런 형태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3건의 거래를 줬는데요. 먼저 2019년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의 기초잔액이 3,000원이 있다. 그리고 2019년 3월 1일 날 전기 대손 처리되었던 매출채권 10,000원이 회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부터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2019년 3월 1일 날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손 처리했는데 매출채권이 회수됐어요.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10,000원이 됩니다. 대변을 뭘로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3월 1일 시점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였을까요? 3,000원이요? 그렇죠. 기초 잔액 3,000원에다가 지금 이 시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우리가 13,000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다음 문제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기초 3,000원에다가 이날 3월 1일 날 10,000원이 더 충당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말 매출채권 금액은 450,000원이고요. 매출채권의 잔여 만기 및 대손 설정은 다음과 같다. 채권의 잔여 만기별로 대손율을 달리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보통의 지금까지 결산 문제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잔액 비례법이다 그래가지고 요 450,000원이 잔액이다 알려주면 이것의 1% 또는 2%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 대손을 추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연령 비례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 450,000원의 내역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만원은 30일 만기고 잔여기간이 30일 남았고 그 다음에 20만원짜리는 20만원은 60일 그리고 15만원 그래서 모두 합치면은 이게 45만원이 되죠. 그래서 30일 만기인 것은요 1% 대손을 설정하고 60일 거는 2% 그리고 90일 거는 10%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손 예상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10만원의 1%는 1,000원이죠. 네. 자, 20만원의 2%는 4,000원이죠. 15만원의 10%는 15,000원이죠. 이걸 모두 더하면 대손 설정해야 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2만원인가요?
네, 2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3월 1일 현재까지 2019년 12월 30일 1일 현재의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13,000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만 원을 충당하려면은 추가적인 설정은 얼마만 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날에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차변의 대손 삼각비 7,0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7,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함으로써 기말의 대손 충당금은 2만 원으로 설정되고 이 문제에서 질문한 손익계산서의 대손삼각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예, 7,000원이 된다는 얘기더라. 여기 지금 이 거래밖에 없잖아요. 대손삼각비 7,000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스케줄에서 이 세 건의 회계적 사건에서 우리가 대손삼각비는 2019년 12월 31일 요 시점에 요 7,000원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삼각비는 7,000원이다 하면 답이 되는 거죠. 뭐 이게 지금 그 연령별로 대손 추정률을 다르게 한다 해도 뭐 어려울 건 없죠.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네, 앞으로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낼 모양입니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문제 내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 답이 4번이었고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자료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이 공식은 알아야죠.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매출액에서 뭘 빼야 돼요? 예, 매출 원가를 빼면 되죠. 그래서 이 주어진 자료 중에 매출액이 있는가를 찾아봅니다. 오, 여기 있구나. 매출액.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매출액 하나는 해결됐어요. 83만 원. 거기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야 됩니다. 이 자료 중에 매출 원가가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매출원가 T 계정으로 이거 구하는 거 많이 해봤다 이겁니다. 자, 이게 상품 계정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시험지 여백에다 딱 써놓고 기초 상품 재고액 18만 원 여기다 적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 여기 있네요. 50만 원 여기다 적고요. 자, 매입 할인은 반대로 가겠습니다. 예, 매출액에서 빼주는 거니까. 매입 애누리와 환출 이것도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거 3만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요 자리는 여기죠. 10만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매출원가를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매출원가가 산출이 되죠. 쫙 긋고 밑에서 한번 구해보죠. 합계가 68만원이죠. 예. 대변을 68만원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의 합계가 10만원에 13만 5천원이죠. 자, 그러면 68만원 마이너스 13만 5천원을 한번 해보세요. 64만 5천원이요? 54만. 아, 54만
45,000원이더라. 이게 바로 매출 원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545,000원을 우리가 여기서 빼주면 되더라 이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830 마이너스 545,000원 했더니 28만 5,000원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네. 혹시 8번 문제에서 질문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28만 5,000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질문한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하면 매출 총이익 공식을 일단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가 매출액은 있는데 매출원가는 안 주어졌으니까 매출원가 구하실 땐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게 뭐예요? 상품 T 계정을 딱 그려라. 그래가지고 차변에는 기초하고 단기 매입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기말 상품 재고하고 매출은 거가 가는 자리다 이거예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빼주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매입 할인이라든가 매입 애눌이라든가 환출 이거는 차변에 마이너스로 넣어도 되고요. 빼주는 게 귀찮으면 이걸 반대쪽에 대변에 넣어도 계산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네,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재무제표 하면은 뭐 재무상태표도 해당이 되고 손익계산서도 해당되는 것이죠. 자, 영미가 재무제표에는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보고통화 및 금액 단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업명이라는 것은 이 재무제표의 회사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에는 보고기간 종료일을 표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또는 회계기간. 왜 또는이냐? 손익계산서에서는 기간으로 표시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는 종료일로, 손익계산서는 기간으로 표시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통화 원. 우리 보고통화라는 게 이게 달러, 원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 단위, 뭐 원, 1,000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수.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상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총액으로 표시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원칙적으로는 자산과 부채는 총액 표시가 원칙이에요. 총액 표시가. 그러나 예외적으로 차감 표시할 수도 있다. 철수가 답이네요. 네, 여러분 철수 외에 다른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었어요? 나는 다른 게 틀린 것 같다. 답을 다른 걸로 하신 분 다 맞추셨군요. 네, 철수가 틀렸더라. 어디 지호가 뭐라 그랬나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1,000원이나 100만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다 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약해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1,000원 또는 100만원 단위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윤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보면은요, 전기하고 단기를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철수가 틀렸어요. 다음에 10번 내부통제제도 문제가 나왔군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내부통제제도의 구성요소에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 나왔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맞네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그 내부 통제제도 설명하는 페이지에 두 번째 표에 이게 나오죠?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게 바로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두 번째, 잘 설계된 내부 통제제도라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위험을 포함한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이 모든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는데, 다음에 3번 모니터링이란 내부 통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는 건 어떤 감시 또는 평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통제활동이란 업무의 분장, 문서화, 승인, 결제체계, 감독체계, 자산의 보호체계 등을 포함한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내부 통제활동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또는 팀별로 업무 분장 또는 그 업무를 모두 문서화하는 시스템, 문서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승인이나 결제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전결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또 감독 체계, 물론 이런 것을 다 통제 활동에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이 왜 여기서 답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내부 통제 제도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했죠. 모든 위험을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과로라든가, 네, 또는 순간의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제도이고 아무리 잘 훈련된 직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위험을 다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는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번이 틀렸다고. 10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내부 통제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설명이 2번이었어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나머지 1, 3, 4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11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워요? 괜찮죠? 네.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접세 맞습니다. 전단계, 요거 틀렸군요. 전단계까지는 맞는데 가끔 보기에 거래공제법이다 이런 보기가 자주 나와요. 거래액이 아니라 뭐죠?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법이니까 답은 2번인 것이죠. 소비지급 과세원칙 맞고, 일반 소비세 맞고요. 그 외에 이제 부가가치세 특징으로는 국세라는 것하고 뭐가 있나요? 간접세 나왔고, 소비지급 과세원칙, 국세, 일반 소비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 정도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더라. 다음 12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거래징수에서 이 세금을 징수했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입니다. 자, 상한은 세금 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행할 수도 있어. 네, 맞습니다. 자, 월별로 합계해서 발행할 때는 발행 일자를 언제로 해야 되죠? 월말로. 그래서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작성 일자는 월말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기수 설명을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공급 연월일은 아닙니다만 임의적 기재사항이지만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으면 효력 없어요. 그 다음에 지훈이는 공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돼. 맞습니다. 예. 우리가 공급받는 자의 정보 중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딱 한 가지가 있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예. 공급받는 자의 정보 중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겁니다. 그러므로 공급받는 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공급자는 성명과 상호를 다 기입해야 되죠. 예.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자, 그래서 지훈이도 맞았습니다. 보영이는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발급받지 않아. 보영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발급을 받는 거죠. 저는 수입을 하는데, 자, 미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여러분이 개인이 만약에, 아니면 뭐 기업이 수입을 했다 칩시다. 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할까요? 관세청장이. 예, 관세청에서 발급합니다. 미국에서 수출하는 회사에서 발급할 리가 없죠. 세금계산서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증빙이지 미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예, 수출국에서는.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관세청장이 개인은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발급하고 사업자는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통해서 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급받습니다. 발급자는 관세청장이다. 자, 보영이가 틀렸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과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현금을 수취하지 않고 외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현금 판매만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다 이런 얘기인데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1번 틀렸어. 2번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아니죠. 예, 담보 설정하는 거. 예, 우리가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건물을 팔았다고 보지 않잖아요. 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 3번은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틀렸죠? 맞아요? 예,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그렇죠.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죠? 예, 그러면 답은 3번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과 동일하다. 다르죠. 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하나만 있어요. 1기, 2기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1기와 2기로 구분하죠. 그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 중에 법인은 1기 예정, 2기 예정으로 또 3개월씩 나누어지죠.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중에 해외 건설 용역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세율입니다. 다음 2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 맞죠? 우리가 영세율 제도는 완전 면세 제도이다.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 제도다. 이렇게 정리했죠. 다음 3번.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네, 영세율은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일부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에 4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있습니다. 신고 납부를 해야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세액은 없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받아야 되잖아요. 환급 받아야 되죠. 부가가치세 제때 맞춰서 신고하고 환급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죠. 면세 사업자는. 다음 15번 문제. 다음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필요한 매입세액 자료입니다. 이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공제받지 못하는 거.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 질문이 뭐 제2기 예정신고다 또는 제2기 확정신고다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요. 제가 지금 요 기출문제는 아닌데 기출문제였는지 모의고사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여기에 가나다 이렇게 문장만 넣은 게 아니라 여기다 날짜를 쓰는 수가 있어요. 날짜를. 이 거래가 며칠 날짜다. 그러면 여기 이익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냥 무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5번처럼 그냥 거래 내용만 있으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이 시험지에 네모박스 안에 가 하면서 거기다 날짜를 딱 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익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거래를 하면은 1월 1일부터 아니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거래해야 되겠죠. 그런데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 아닌 예를 들어서 6월 5일 거를 넣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대상이 안 되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편안하게 뭐 이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날짜를 생략했어요. 자, 불공만 찾아냅시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 오케이. 이거 매입세액 불공. 거래처 접대용 선물 구입의 매입세액. 오케이. 불공. 의류 제조용 원재료 구입의 매입세액. 이거는 공제받아야죠.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 오, 불공. 맞네요. 이 세 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참 쉬웠죠? 누구나 다 맞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30일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 앞부분에서 좀 어려운 게 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앞 시간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좀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건데 좀 당황스러운 것들, 이런 거 여러분이 그동안 접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문제가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러분이 뭐 좀 틀렸다 하더라도 15개 중에서 10개는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